코스모스, 칼 세건, 홍승수 옮김. 앤 듀리안을 위하여. 공간의 광막함과 시간의 영겁에서 행성 하나의 찰나와 순간을 앤과 공유할 수 있었음은 나에게는 하나의 기쁨이었다. 한국어판 서문, 칼 세이건의 빈 의자.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장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10년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곤 한다. 코스모스를 장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코스모스에서 다시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 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의 역사에서 그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창백한 푸름 전에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칼은 자연에 묻혀서 사색하며 글쓰기를 즐겼다. 뉴욕주 이타카시 소재의 우리 집을 둘러싼 바로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말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방의 창을 통하여 폭포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뜰이 가득히 밀려온다. 칼은 몇 시간씩 뜰에 놓인 테이블에 꼼짝도 않고 앉아있고는 했다. 백색 소음의 물소리가 만들어내는 음악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내게 하고는 했다. 나와 칼이 잊혀진 조상들의 그림자를 공동 집필할 당시의 일이다. 컴퓨터에서 눈을 떼어 시선을 창밖으로 잠시 돌렸더니 덩치가 엄청나게 큰 사슴 한 마리가 칼의 어깨 너머로 원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칼은 등 뒤에서 사슴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 앞에 놓인 우리의 원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집중하기는 사슴도 마찬가지였다. 칼이 원고에 뭐라고 쓰는지 알고 싶기라도 하다는 표정으로 칼의 어깨 너머를 뚫어지게 보고 있던 것이다.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 영겁의 역사가 층층이 새겨져 있는 저 절벽, 그리고 사슴을 비롯한 각종 야생 동물들은 아직 그대로인데 칼이 앉아서 글을 쓰던 의자만이 텅 비어있구나. 칼이 우리 곁을 떠난 다음 행성 지구는 태양 10바퀴를 돌았고 그동안 이 작은 세상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눈부신 지성과 가없은 지식을 가진 그가 아직 살아있다면 지구 문명이 최근에 밟아온 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리고 지구 문명의 야만성과 우리를 둘러싼 무명에 대항해서 또 어떤 운동들을 펼쳤을까? 그리고 그러한 운동 등을 통해서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했을까? 지난 10년 동안 나는 칼을 그리워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함께 일을 하던 파트너였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과학 진흥과 우주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이성적 사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한다. 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주제인 생태계 문제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방기되어 있다. 나는 이 비극적 방치가 가져온 폐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에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건 내가 감히 넘볼 수도 없는 칼의 위대성 때문이다. 내가 앞에 나서서 그 대신 무엇을 하든 그것은 20여 년 동안 그와 나누었던 깊은 대화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칼이 일생일 동안 해온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러면 이야기했을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 내가 좀 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행성학회가 최근에 이룩한 위협 같은 게 그 예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태양 도신, 우리의 코스모스 1호를 우주에 진수한 업적이 특히 그렇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계획은 워낙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서 칼 자신도 그 실현을 꿈꾸지 못했을 것이다. 칼이 루 프리드먼을 향해 자신의 모자를 살짝 들어올리면서 이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그의 지도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칼이 살아있었다면 이 계획을 우주개발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재정 지원을 요청해 다녔을 것이다. 나는 그의 설득력을 신뢰한다. 칼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우리는 코스모스 2호의 진수 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을지 모른다. 화성 탐사 계획들이 최근에 성취한 여러 가지 발견들을 보고 칼은 지금쯤 한껏 고무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옛 학생들이 이 계획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 카시니 하이언스호 탐사를 통해서 칼은 토성과 타이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을 것이다. 아니, 훨씬 더 많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고지에 올라섰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성과 태양계의 외곽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칼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에 우리가 획득한 행성과 위성들의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단 하나만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주저앉고 타이탄의 영상을 선택하겠다. 타이탄이야말로 그가 일생 동안 꿈꿔오던 천체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타이탄의 해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내려보는 하이언소 탐사 로봇이 촬영한 사진을 골라잡겠다. 얼음으로 덮인 고지대들, 지금은 물이 모두 말라버린 강줄기들, 그리고 한때 바다였던 지역의 해안선 같은 흔적들이 잘 보이는 바로 그 사진 말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타이탄의 해안이 내게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프랑스 남부의 비아리츠를 빼닮은 듯하다. 칼은 1930년대 브루클린에서 살던 소년 시절부터 행성과 위성들이 구체적 실체로 부각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해왔다. 타이탄의 대기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무리 나쁜 환경이더라도 타이탄의 해안선은 칼의 기대에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진수되기 여러 해 전에 이미 칼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불완전한 임무 없는 능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주왕복선 계획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썩 내키지 않는 지원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과학 예산이 소리 없이 슬슬 새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므로 지금쯤 그는 연방 정부로부터 우주 과학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려는 싸움에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진흥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갔을 것이다. 또 우리가 최근 수년 동안에 직면해야 했던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폭거들에 대하여 예리한 반론을 제기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을 것이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칼 혼자 다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 이사를 표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칼은 꼭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미국의 최근 상황을 두고 칼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독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하는 다음 이야기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칼은 자신이 미국의 시민이란 사실에 커다란 긍지를 가지고 살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국의 위대함은 각종 선거 제도의 정직성과 성실성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각종 제도의 근거로 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국내법과 국제법이 정하는 모든 규약을 존중하려는 미국 국민의 의식과 태도, 엄밀하고 정확한 증거와 진실을 요구하는 문화 등이 칼이 자랑하는 이 나라의 특징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 나라의 국민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한 분리가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해왔으며 재앙이 닥쳐올 때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또한 갖고 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꼭 지켜내려는 가치들 중에선 과학과 공공교육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 선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 대한 칼의 반응은 뻔하지 않겠는가? 칼은 2001년 9월 11일에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는 중동의 메카에서건 아메리카 대륙의 바이블 벨트에서건 점차 세를 얻어가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을 우리의 가치 체계에 대한 중차대한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런 위협은 우리와 가치관을 달리하는 외부 또는 우리와 가치관을 공유하는 내부로부터 쉽게 올 수 있다. 근본주의자들을 지배하는 사고의 뿌리가 무엇인지 간파한 칼은 수면 위로 은근슬쩍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 해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경합하고 있는 가정들의 경중을 가늠하고 그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의 힘이었다. 그래서 그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과학, 암흑의 시대를 비추는 촛불을 썼다. 골수이식이라고 이름을 불리는 중세적 고문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그는 이 책에 집필할 힘을 짜냈던 것이다. 이 책은 병마와 싸우는 삶의 마지막 기간 중에 그가 쓰고자 했던 두 책 중에 하나였다. 의사는 골수이식이 진행되는 몇 개월 사이에 책을 2권이라도 읽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하물며 집필은 이야기에서 더 무엇하겠는가? 칼은 평소에 첨단 과학기술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성숙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과학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므로 나는 칼 세이건 재단이 칼 세이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칼이 매우 흡족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CSA는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의 템파 지역 중등학생들이 현대 과학이 찾아낸 자연의 경이로움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계획은 우리가 플로리다주의 휴머니스트 연맹과 이 지방 친밀의 교회들과 함께 이루어낸 놀라운 협력의 결과다. 이 세 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하였다. 이 협력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세상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인 금년에는 모두 7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나쿠 지역의 어린이들이다. 나는 행성학회 회원들 중에서 과학적 사고의 가치를 높이 여기고 사회 문제에 대해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며 칼의 예상에 동조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칼 세이건 재단의 문을 두드려주기 바란다.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전 부통령 엘 고어가 만든 지구온난화에 관한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면서 나는 칼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버드에서 한때 가르친 적이 있고 또 오랫동안 친구였던 엘 고어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 영화에서 엘은 자신의 사고 체계에 남긴 칼의 영향을 수차례 피력했다. 칼에 져서 창백한 푸른 점을 하두를 자신의 기억에서 다시 떠올림으로써 그는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영성적 충격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젠 꽤나 오랜 시간을 흘러버린 먼 과거의 추억이다. 그때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과학적으로 엄밀하여 설득력 또한 출중한 논지들을 개발하여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행성지구의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야 하고 그리하여 무감각 상태에 빠진 인류를 그 깊은 잠에서 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인들의 통일과 무감각에서의 각성만이 생명의 원천인 이 행성 지구를 환경재앙의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던 날 칼이 들고 갔던 서류 가방은 자물쇠가 채워진 채 1996년 12월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그 가방은 하나의 타임 캡슐이었다. 그 즈음 그가 하던 일과 칼에게 허락된 마지막 며칠의 유해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 가방 안에 간직되어 있었다. 나는 그 가방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어쩐지 내용물을 들춰볼 용기가 나지가 않았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자 바로 지금이 가방을 열고 안의 내용물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듯한 숫자 조합을 몇 가지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런데 내 생일을 숫자로 조합해 넣자 황금빛의 빗장이 찰칵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열렸다. 우리 가족의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다. 당시 14살이던 딸 샤샤가 보낸 토성 모양의 생일 축하 카드가 보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보안 배지들의 묶음도 나왔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찍은 유로파의 사진이 책의 뒷면에 장식한 사이언스 잡지 한 권, 각종 행성들의 표면에 담은 여러 장의 슬라이드, 크리스 치바가 결코 실현될 수 없었던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는 메모 쪽지 등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닐 타이슨에게 보내는 칼의 답장 편지도 나왔다. 브롱크스 소재의 한 고등학교의 학생이던 닐이 과학자로서의 자신의 커리어를 칼에게 문의한 이후 둘은 서로 존경하고 격려하는 관계였었다. 또 눈에 띄는 편지가 있었다. 내용인즉 행성 보고서의 한 독자가 물어온 질문에 칼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칼린 앤더슨의 부탁이었다. 간단한 분자 구조의 기체들의 자외선을 쪼이면 어떻게 복잡한 유기물 찌꺼기로 변하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다. 칼린의 요구에 칼은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선뜻 답했다. 미술가인 돈 데이비스에게 보내는 메모는 영화 콘택트에 필요한 천체들의 영상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과학자이면서 미술가인 빌 하르트만이 칼에게 화석의 운석 구덩이에 관해 묻는 내용이었다. 나사에서 1997년에 열릴 원시 화성에 관한 워크숍과 백악관에서 그해 12월에 열릴 우주 개발의 미래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 칼이 기조 연설을 수락한 데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들이 있었다.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맞으면서 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악관 회의에 자신의 생각이 전달되도록 하고 싶어 했다. 당시 칼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40년의 우주 개발 역사가 성취해 놓은 것들 위해 우리가 또 무엇을 더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다. 칼은 별을 향한 긴 여정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류의 의지가 혹시 사그라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크게 우려했다.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하려던 기조 연설의 내용을 있는 힘을 다해 구술해 나갔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나는 심장이 쥐어짜는 고통에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부통령 고원은 칼의 구술 내용을 대독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던 백악관 회의를 시작했다. 칼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칼의 메시지가 백악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에 미소로 답했다. 이미 단갈색으로 변해가던 그의 두 눈망울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엘 고어에 대한 고마움, 우주과학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전했다는 안도감, 우주과학의 미래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 등에 그의 눈빛이 섞여 있었다. 우주과학의 미래에 대한 그의 우려는 적어도 짧은 시간 척도로 보았을 때 아주 타당한 것이었음이 그 후에 곧 판명됐다. 앞으로 두 걸음 나갔다가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식의 변화로 인류는 역사의 먼 길을 걸어나가 여기까지 왔다. 별을 향한 여정에서도 우리는 우회로들을 종종 만나곤 했다. 우회로야말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 방편이 아닌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지구인들은 칼에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갈 것이다. 칼이 앉아있던 그 의자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됐지만 그가 우리에게 전한 이상과 가치관은 여기 그대로 있다. 그가 가까워던 꿈들마저 인류 전체의 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은가. 2006년 가을, 앤 드류안. 머릿말. 인간이 여러 세대에 걸쳐 부지런히 연구를 계속한다면 지금은 짙은 암흑 속에 감춰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거기에 빛이 비쳐 그 안에 숨어있는 진리의 실상이 밖으로 드러나게 될 때가 오고야 말 것이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애로는 부족하다. 누가 자신의 일생을 하늘을 연구하는 데만 온통 바친다고 하더라도 우주와 같은 엄청난 주제를 다루기에 한 사람의 일생은 너무 짧고 부족하다. 진리는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씩 그리고 조금씩 서서히 밝혀지기 마련이다. 우리 먼 후손들은 자신들에게는 아주 뻔한 것들조차 우리가 모르고 있었음을 의아해할 것이다. 수없이 많은 발견이 먼 미래에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결국 우리에 대한 기억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다. 우리 후손들이 끊임없이 연구해서 밝혀야 할 그 무엇을 우주가 무궁무진으로 품고 있지 않다면, 그리고 우리 우주가 혹시라도 그러한 우주라면 우리는 그것을 한낱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로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의 신비는 단 한꺼번에 밝혀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세네카, 자연학의 문제, 제17권 제1세기. 고인들은 일상의 대화나 관습에서 가장 사소한 일조차 하늘의 사건과 연계해서 생각하곤 했다. 마법의 주문에서 그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다. 기원전 1000년경 아시리아인들은 벌레가 치통의 원인이라고 믿었다. 벌레를 쫓는 이 주문을 보면 치통을 치료하기 위해 우주의 기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누가 하늘을 창조한 다음에 하늘이 땅을 창조하고 땅은 강들을 만들고 강들은 작은 물길을 열어놓았다. 그 물길이 여기저기에 늪지를 창조하고 늪지들이 벌레를 만들었다. 벌레가 사마시에 가서 울자 그의 눈물이 에아의 앞까지 흘렀다. 제게 먹을 것으로 무엇을 주시겠으며 마실 것으로는 또 무엇을 주시렵니까? 무화과 열매 말린 것을 주마. 그리고 살구도. 그게 제게 무슨 소용이 된단 말씀입니까? 겨우 무화과 말린 것과 살구라니요. 저를 높이 올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제가 이와 잇몸 사이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오 벌레야, 네가 정녕 그것을 원한다면 에아의 억센 주먹이 너를 뭉개버릴 것이다. 채통을 막아내는 마법의 주문. 주문의 활용 방법. 싸구려 맥주, 그리고 기름을 함께 잘 섞은 다음 이 주문을 3번 외워서 약을 만들어 아픈 이에 바른다. 우리의 먼 조상들도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하고자 무척 애를 썼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에 이르는 바른 길을 터득하지 못했다. 그들의 세상은 작지만 진기하고 질서정연한 세상이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아누와 에마, 사마시와 같은 신들이 지배했다. 사람이 세상의 근본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는 못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중요한 몫을 한다고 믿었다. 사람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아주 깊은 근본에서부터 연결되어 있었다. 싸구려 맥주로 치통을 다스리려던 그들의 소박한 생각에서도 우리는 인류의 사고방식과 우주론적 신비의 뿌리 깊은 연계를 보게 된다.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정교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것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과학이 우리에게 알려준 바에 따르면 우주는 시간적으로 아주 오래됐으며 공간적으로 광막하게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활동은 얼른 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우리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많이 자라 코스모스와 멀리 떨어진 지 오래됐다. 이제 코스모스는 우리의 일상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개의 세상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학은 이와는 아주 다른 우주의 실상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주는 현기증이 느껴질 정도로 황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은 결코 아니다. 우리도 코스모스의 일부이다. 이것은 결코 시적 수사가 아니다. 인간과 우주는 가장 근본적 의미에서 연결되어 있다. 인류는 코스모스에서 태어났으며 인류의 장차 운명도 코스모스와 깊게 관련되어 있다.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있었던 대사건들 뿐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일까지도 따지고 보면 하나같이 우리를 둘러싼 우주의 기원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우주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본질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1976년 여름이었다. 당시 나는 바이킹 착륙선의 비행 화성 촬영 연구팀의 일원으로서 수백 명에 이르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화성 탐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화성,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 속한 하나의 행성이지만 지구가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세상임이 틀림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선 2대를 지구 아닌 다른 세상에 착륙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에게 놀랄만한 볼거리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바이킹 우주 탐사 계획의 역사적 의의를 충분히 드러내고 남았다. 하지만 일반 대중은 이 인류사적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내고 있었다. 당시 신문들은 화성 착륙 사건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텔레비전 방송 매체에도 바이킹 우주선 계획에 눈을 감고 있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결정적 단서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점점 더 확실해지자 문자와 영상 가릴 것 없이 모든 대중 매체들이 바이킹 계획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중은 불확실성을 못 견디게 싫어한다. 화성의 하늘이 우리에게 익숙한 푸른색이 아니라 연분홍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화성도 지구와 같이 푸른색의 하늘을 하고 있다고 잘못 알려져 그렇게 공표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화성의 하늘이 연분홍색이라고 발표하자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우우 하고 야유하기 시작했다. 화성이 지구와 닮기를 바랬던 그들의 심경이 그 야유에 그대로 담겨있던 것이다. 언론과 방송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화성이 지구와 다르다는 것이 알려지면 시청자들의 관심도 화성에서 멀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화성 표면에 펼쳐진 풍경은 경이롭다 못해 숨이 멎을 정도의 것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행성 탐사에 전 지구적 규모의 엄청난 관심이 상존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생명의 기원, 지구의 기원, 우주의 기원, 외계 생명과 문명의 탐색,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 등을 밝혀내는 일이 인간 존재의 근원과 관계된
인간 정체성의 근본 문제를 다루는 일이 아니고 또 무엇이란 말인가? 인간 사고의 저변에는 자신의 기원에 관한 관심이 두껍게 깔려있기 마련이다. 현대의 가장 강력한 대중매체인 텔레비전이 대중의 관심을 기원의 문제로 끌어갈 것을 난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젠트라 리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바이킹 탐사 계획의 자료 분석과 탐사 설계의 책임자였으며 탁월한 조직 결성의 능력의 소유자였다. 우리 둘은 지나가는 말로 대중의 무관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는 했다. 그러던 중 언젠가 젠트리가 영상물 프로덕션 회사를 차려서 자연과학을 손에 들고 대중 속으로 파고들자는 제안을 내게 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공공방송 프로 제공협회 KCET라는 이름의 로스앤젤러스 소재 한 지사가 우리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다. 천문학을 다루지만 인간의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하는 13부작 텔레비전 시리즈를 제작하자는 계획을 체결하게 되었다. 일반 시청자를 대상으로 삼지만 그들의 가슴과 머리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그들의 귀와 눈에 하나의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의 기획물을 만들어 보자는 협의였다. 금융기관과 만나고 연출자를 고용하는 등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스모스라는 이름의 3년 프로젝트에 깊숙이 빠져들게 되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 4천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지구 전체 인구의 3%에 이르는 숫자이다. 우리는 코스모스 시리즈를 제작하면서 대중들에게 과학하기의 근본 아이디어와 방법, 그리고 기쁨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다. 대중은 흔히 알려진 것보다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과 기원에 관한 질문은 그것이 깊은 수준에서 던져진 진지한 물음이라면 반드시 엄청난 수의 지구인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것이며 동시에 그들과 하여금 과학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것이다. 현대 문명은 현 시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어쩌면 이 갈림길에서의 선택이 인류라는 종 전체에 중차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택하든 과학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애를 쓰든 인류의 운명은 과학에 묶여 있다. 과학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생존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서 과학은 본질적으로 재미있는 것이다. 인류가 자연에 대한 이해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자연을 좀 더 잘 이해한 자들의 생존에 그만큼 더 유리하다. 그런 의미에서 코스모스의 텔레비전